솔직히 말해줘. 신혼집도 혼수도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이 모든 게 그 여자와 관련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 지금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민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녀는 내 약혼녀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어. 민호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난 뭐야? 난 당신에게 뭔데?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와의 기억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 시간을 외면할 수도 잊을 수도 없어. 그게 나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은주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살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성장했어요. 그런 제가 몇 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소가 떠오르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히 행복으로 끝나는 신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혼 후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안 곳곳에 둘러진 인테리어며 환하게 빛나는 거실 조명까지 제 마음처럼 반짝이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직접 고른 커튼, 민호가 선택한 소파, 그리고 둘이서 같이 산 화분들이 아늑하게 놓인 신혼집은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새 삶의 시작이 행복만큼이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민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호의 웃는 얼굴이 제일 먼저 보였고, 저녁이 되면 두 손 가득 장을 본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민호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민호가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은 참 다정했어요. 은주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자라는 민호의 인사 한마디는 하루를 시작하는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죠. 신혼생활이란 늘 새롭고 설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민호와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물장난을 치며 웃음이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비눗방울이 가득한 주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취향이 다소 독특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를 꾸밀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고른 물건들은 예쁘다며 지나쳤지만 민호가 고른 물건들은 꼭 집요하게 선택하려 했죠. 그땐 민호가 집안을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들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 속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제 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느낀 이 이상한 감정은 단순한 신혼의 어색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호가 제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함께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민호는 평소 과묵한 성격답게 많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땐 단호한 모습을 보였죠. 처음엔 그런 점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확신하고 추진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고요. 결혼식 장소를 고를 때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든 곳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소규모 예식장이었어요. 여기 어때? 우리 둘 다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딱 맞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좀 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느낌의 장소가 좋을 것 같아라는 민호의 말에 저는 그게 민호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결혼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양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혼 준비는 저에게 작은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드레스도 제가 처음 선택했던 디자인은 민호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좀 더 단아한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라는 민호의 말을 듣고 결국 제가 선택한 드레스 대신 민호가 추천한 디자인으로 결정했죠. 그때는 저도 민호가 저를 더 아름답게 생각해 줄 거란 기대에 그 말이 고마웠어요. 혼수품을 고를 때도 비슷했어요. 민호가 원하는 스타일은 깔끔하고 절제된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스타일의 물건들을 볼 때면 민호는 너무 화려해서 집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죠. 민호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저는 조금씩 제 취향을 내려놓고 민호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어갔어요. 그 과정이 쉬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 꾸릴 집이니 서로 조율하며 맞춰가는 것이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민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민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정말 멋지다. 당신 덕분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이 잊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잖아. 우리 함께 만든 집이야라고 답하며 저도 웃었죠. 신혼 초반 민호는 퇴근 후에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한 번은 퇴근한 민호가 설거지를 하면서 은주야, 우리 이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는 때때로 자기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민호가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사온 적이 있어요. 오늘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 그래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사왔어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행복하자라는 민호의 말은 매번 저를 안심시켜줬죠.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도 저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안 곳곳에 배치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제안한 것보다는 민호가 고른 것들이 더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거실 책장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보며 문득 물었어요. 이건 어디서 산 거야? 당신이 특별히 고른 거야? 민호는 그 질문에 잠깐 멈칫하더니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괜찮아 보여서 산 거야. 예쁘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그 유리병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취향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작은 의문이 마음속에 남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걸까요? 민호와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만난 민호는 말수가 적고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색감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민호가 처음엔 제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던 민호의 얼굴엔 약간의 쑥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민호와 저는 성격이나 취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활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민호는 계획적이고 차분한 편이었죠. 예를 들어 첫 데이트를 할 때도 저는 즉흥적으로 맛집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민호는 이미 미리 예약한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그런 차이가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제안한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고 노력했고 저는 민호가 좋아하는 방식에 맞춰 조금 더 계획적으로 데이트를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습니다. 민호는 제가 가진 활발함을 사랑스럽게 여겼고 저는 민호의 배려 깊은 태도에 안심하며 가까워졌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민호가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에 그 제안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첫 만남에서 민호의 부모님은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소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했던 저는 그날만큼은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미고 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제게 첫인상이 참 차분하고 예쁘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민호를 위해 제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그 가족의 분위기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집은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된 모습이었고 거실에 놓인 소품 하나까지도 그 가족만의 엄격한 취향을 반영한 듯 보였어요. 민호는 그곳에서 자라며 그런 취향에 익숙해졌고 저도 모르게 민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런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민호가 함께 모든 결정을 내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시작하니 민호의 의견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영되었어요. 처음으로 드레스숍에 갔을 때 저는 살짝 반짝이는 장식이 들어간 드레스에 끌렸어요. 그런데 민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은주야,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아? 당신은 이런 단아한 스타일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민호가 제안한 드레스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드레스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이 고맙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드레스를 선택했죠. 집안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커튼부터 가구까지 민호는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선택한 물건들은 종종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추천한 원목 테이블을 두고 민호가 말했어요. 이런 디자인도 예쁘긴 한데 좀 더 미니멀한 게 우리 집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결국 민호가 고른 테이블로 결정됐죠. 그때는 민호의 선택이 많아지는 것이 결혼 준비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민호는 저보다 더 신중하게 고민했고 그의 선택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게 더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엔 뿌듯함과 함께 작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민호의 의견을 따르면서 나는 과연 내 모습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은 금방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조율이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민호가 고른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그 낯설음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취향을 조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취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침 저는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급히 인터넷 검색을 해야 했고 민호에게 핸드폰 좀 써도 돼? 라고 물었죠. 민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갤러리 앱을 열게 됐습니다. 사실 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건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그 여자는 어디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배경은 우리 집 거실과 너무 닮아 있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뭘까? 왜 이런 사진이 여기 있는 거지? 민호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본 뒤로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사진의 의미를 알아야 했지만 그걸 묻는 순간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어요. 그 사진 이후로 집안 곳곳에서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민호의 서재에 있는 작은 인형 하나가 어느 날 눈에 띄었어요. 그건 민호가 고른 물건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저희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민호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내게 늘 용기를 줘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이 적힌 짧은 메모였는데 거기엔 이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거실에 놓인 유리병도 다시 보니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그냥 예뻐서 산 것이라고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선 그것이 우리 집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물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의심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친구는 무심코 민호에 대해 묻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민호가 예전에 약혼했던 거 알아? 그 말을 듣고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는 민호의 대학 동창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며 민호가 결혼 직전까지 갔던 약혼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왜 그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약혼녀와 헤어진 이유는 뭘까? 그 사진 속 여자는 그 약혼녀일까?
라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지나가듯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챙겼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민호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민호의 핸드폰에서 본 그 사진과 집안 곳곳의 흔적들, 그리고 약혼 소문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묻고 확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솔직히 물어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기대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신혼집은 외견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완벽함 속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집이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놓인 액자, 주방을 채운 식기, 심지어 작은 소품들까지 하나하나가 어딘가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생각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의 소파 색감이 지나치게 차분하고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호가 고른 화분은 왜인지 저와는 거리가 먼 취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히 취향 차이라고 여겼어요. 민호와 내가 다르니까 신혼집은 서로 조율한 결과일 뿐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민호의 대학 시절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민호와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그녀는 바로 며칠 전 민호의 핸드폰에서 봤던 낯선 여자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녀의 존재가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벽지의 색감, 장식품들, 그리고 가구의 배치까지 그것들은 우리 신혼집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아 있다기보다는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진 속 민호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는 내내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는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여자는 누구이며 그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민호가 잠든 틈을 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민호가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고 저는 평소에 그곳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를 알아내야만 한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책장을 훑다가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장소들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 카페에서 찍은 다정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공간들은 지금 우리의 신혼집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벽지, 가구, 소품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신혼집을 꾸밀 때 민호가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앨범을 들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함께 꾸민 신혼집이 그녀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인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선택했던 물건들, 민호와 함께 나눈 추억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녀와 민호의 추억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는 왜 이런 걸 나에게 숨겼을까?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통해 그녀를 잊으려 했던 걸까? 라는 생각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거가 이렇게 현재를 침범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앨범을 서재에 돌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배신감은 단순히 민호가 약혼녀의 흔적을 남겨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민호의 과거가 지금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가 현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민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민호의 과거를 알게 된 뒤에도 저는 그것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묻지 못했어요. 묻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저희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금 민호는 나와 함께 있잖아.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생긴 겁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찝찝함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과거, 그리고 우리 신혼집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야. 민호의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아이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임신 6개월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며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저는 설레고 기대됐어요. 민호도 그런 저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두 사람은 자주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문득 아이의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아이 이름은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그의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어떤 이름인데? 들어볼까? 민호가 말한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민호의 약혼녀였던 여자의 이름과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었거든요. 발음과 어감, 심지어 느낌까지
그녀의 이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생각했어? 라고 물으며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예쁘잖아. 그리고 뜻도 좋아서 우리 아이에게 딱일 것 같아. 그의 대답은 너무도 태연했고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과 이렇게 닮은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단순히 예뻐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든 듯 보였지만 저는 그 옆에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여자가 남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가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떠올리며 아이의 이름을 선택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민호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었어. 하지만 민호는 정말로 과거를 정리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저 그 여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물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민호와의 미래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과 말들은 저를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민호에게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 존재였던 걸까? 그래서 우리의 아이마저 그녀의 이름을 담게 하고 싶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아이의 이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도저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단지 아이를 위해 예쁜 이름을 생각한 것뿐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한 취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민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민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감정이 이렇게도 어렵고 아픈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가 현재와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이를 품은 기쁨 속에서도 남편의 행동은 저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의 이름으로 과거 약혼녀와 닮은 이름을 고집한 이후 저는 더 이상 평온한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제 머릿속에는 끝없이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민호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그 여자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커졌고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민호에게 모든 사실을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줘. 시혼집도 혼수도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이 모든 게 그 여자와 관련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 지금 다 말해줄 수 있어? 제 질문에 민호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민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녀는 내 약혼녀였어. 하지만 단순히 약혼녀였던 게 아니야.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어.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너무 갑작스러웠고 난 오랫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 시간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 민호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혼집도 혼수도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그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채운 거야? 난 뭐야? 난 당신에게 뭔데?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와의 기억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 시간을 외면할 수도 잊을 수도 없어. 그게 나야. 은주야.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난 뭐였어? 내가 그 사람의 대체품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라고 외쳤지만 민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존재였던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민호를 위해 취향을 맞추고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했던 시간들, 심지어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제 모습이 모두 헛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를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나에게 솔직히 말해줘. 당신은 날 사랑하긴 해. 아니면 그저 그 여자를 잊기 위해 나를 선택한 거야? 민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릴 이유도 그의 대답을 기대할 이유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을 뿐인 걸까? 민호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라면 저는 그와의 미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이후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침묵, 그리고 그가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를 보내며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는 정말 날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를 선택했던 걸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이제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그녀밖에 없었어. 나는 그저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였던 거야. 이 결론이 제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하혈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탓이라 생각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에 민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했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민호는 자주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와 저를 걱정하는 말을 건넸지만 그가 입 밖으로 꺼낸 아이의 이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며 뱃속의 아이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야, 엄마랑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서 우리 함께 행복하자.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그 다정함 속에는 무언가 이질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내 남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나와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를 보고 있는 거야. 민호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잊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와 아이는 그저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호와의 미래가 없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제가 사라진다 해도 그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있어 진정한 현실은 제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태어난 세상이 이렇게도 부조리하고 잔인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민호와 나는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구나. 그는 끝내 그녀와 함께하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민호가 병실에서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며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절망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민호에게는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고 그 여자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민호는 나와 아이가 그의 과거를 복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것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죄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민호와 싸우거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원실에서 퇴원한 뒤 저는 민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호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묻는 일을 그만두고 겉으로는 그를 용서한 듯 행동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다시 잘해보자. 우리 아이도 이제 곧 태어나니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싸늘했습니다. 민호에게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가 온전히 집중했던 건 아이와 저 자신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순조롭게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존재는 제가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둘만의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민호는 아이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나리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은 여전히 그 여자의 이름과 같았지만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그 이름을 등록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호가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개명하면 되는 일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몸을 회복하고 이 아이를 키울 힘을 기르는 거야.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속으로는 철저히 제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몸조리를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웠어요. 아이를 돌보며 밤을 지새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민호가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벽이 하나씩 더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벽은 민호를 향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아빠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의 행동에서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사랑하는 건 나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과거 속에 존재하는 환영일 뿐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민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지금은 침묵하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아이를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절망감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단히 만들었고 더 이상 과거의 흔적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게. 저는 아이를 재운 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직장에 나간 동안 저는 서둘러 아이와 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문을 닫기 전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민호가 고집했던 소품들과 가구들, 그 모든 것이 그 여자와의 추억에서 온 것이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애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는 나 자신과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친정에 도착한 뒤 저는 민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민호 씨, 은주 씨께서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은주 씨와 아이는 앞으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니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말을 들은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민호와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떠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말해? 하지만 그의 말은 제게 아무런 울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반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호에게 단호히 전했습니다. 아기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겁니다.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약혼녀와의 추억의 물건들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민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신혼집을 꾸미며 민호가 고집했던 가구와 소품, 사진첩 속 그녀와의 추억까지 모두
민호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과거를 투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거든요. 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양육권을 놓고 싶지 않아 했지만 법원에서는 민호의 행동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이름을 과거 약혼녀의 이름으로 등록한 사실은 민호에게 치명적이었죠. 오랜 조정 끝에 민호는 결국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단호함과 그동안 쌓아둔 증거들, 그리고 변호사의 강한 설득은 민호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게 만들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래도 아이는 보고 싶어. 제발 그건 허락해 줘. 저는 변호사를 통해 짧게 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마지막 대화를 끝내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호와의 결혼도, 그에게 기대했던 모든 감정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겁고 차가운 것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며 지탱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을까?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슬픔과 해방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수많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울였던 노력들, 민호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모두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의 슬픔이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슬픔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과거에 묶여있던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아이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존재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너와 나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더 강해질게.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민호와의 과거는 아픔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제게 한 가지는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도 내 삶의 일부야.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민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삼을 거야. 민호와의 관계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은주처럼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제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걸 알기에 물심양면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특히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해. 아이는 우리가 잘 보살필게. 라는 엄마의 말은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또한 지역 돌봄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의 따뜻한 도움과 아이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은 여전히 제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제게 웃어줄 때마다 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낍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공백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동료들과 상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업무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이를 생각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제가 매일 아침 힘차게 일어나게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직장에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주 씨, 언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동료들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요. 넌 잘하고 있어. 이 모든 건 아이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조금씩 나아가면 돼.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이를 재우고 난 밤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우울감이 저를 덮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제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스스로에게 더 자비로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틀림없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겪은 아픔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와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